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대주제 2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 주제 8번째 가보개혁,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다라는 내용으로 수업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과서 118페이지 펼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교과서 118페이지 가보개혁에 대한 내용 살펴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이 가보개혁은 1894년도, 95년도에 걸쳐서 1차, 2차 가보개혁, 그 다음에 95년도는 을미년이기 때문에 을미개혁, 3차 을미개혁 뭐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 가보개혁은 조선 정부가 추진한 근대적 개혁 운동의 내용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가보개혁이 무엇을 바꾸려고 했는지에 대한 내용에서 1차 가보개혁에 대한 내용, 2차 가보개혁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겠고요. 시간을 둘로 나눠서 두 번째 시간에는 3차 개혁인 을미개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1895년도, 96년도에 정치 상황과 그 다음에 1896년도에는 결국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신시키는 아관 파천까지 전개되는데, 자, 이러한 내용들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진 자료는 궁극기무처의 회의 모습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이 궁극기무처는 1차 가복을 주도하였던 최고의 정책 결정 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이 궁극기무처의 개혁 내용 중에 유교국가 조선의 뿌리를 흔드는 노비제도의 혁파는 곧 폐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분제도의 폐지, 공사노비의 폐지, 이런 개혁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분제의 이 폐지, 법제적인 폐지는 바로 이 1894년도 1차 가보개혁 때의 개혁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동학농민운동으로 표출된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백성들이 위로 요구하는 것이니까 아래로부터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 백성들이 요구했던 아래로부터의 개혁 요구는 탐관오리 처벌 내용이라든지 신분제 폐지 등의 반봉건적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이런 개혁 요구에 대한 수용의 필요성, 그 다음에 19세기 세계의 변화에 대응해야 된다는 변화 압력. 당시 세계의 변화 내용은 결국에는 근대의 추구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뭐 청나라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뭐 동도서기, 동양의 도를 따르고 서양의 기술을 수용하자라든지 뭐 구본신참, 옛 것을 근간으로 해서 새 것을 참고하자라는 내용이라든지 문명개화론의 입장의 경우에는 이 문명 문화 수준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서 문화 문명을 꽃피우자, 근대성을 꽃피우자라고 하는 문명 교환의 여러 입장이 있었는데요. 어쨌거나 근대성으로 나아가는 이 세계의 변화에 발맞춰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근대 국가 건설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급선무이다. 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이런 개혁들을 추진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가보개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자, 우리 지난번에 전주 화약으로 동학농민군이 철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조선 정부는 동학농민군 철수를 했으니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서 불러들인 청군 그리고 텐진저에 입각해서 들어온 일본 이 양국군에 대해서 군대 철병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전 전주 화약 당시에 약속했던 것이 있죠. 농민군의 요구를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일본의 내정개혁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응하기 위한 개혁기구로 교정청을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정청은 곧바로 탐관오리를 처벌하고 잡세를 폐지하는 등의 그 기존의 그 반봉건적 요소라든지 여러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12개의 조항의 개혁안을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정청의 12개 조항 중에 몇 가지 살펴보면요. 우선은 이포가 많은 자 법대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포는 착취한 세금이 많은 자 관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엄벌에 처한다는 내용이고요. 공채, 사채, 이
공채사채를 금한다라는 부분이나 공사채의 무효화 내용은 동학농민운동의 패정개혁안에도 언급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농민군들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이제 수용하게 된 것이죠. 공사채를 금하고 그 다음에 족징. 족징은 여러분들 가족, 친족에게 군역이나 세금을 대신 책임지게 하는 방식이죠. 이런 것들 다 금지시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간은 그 부임한 지역의 토지 매입을 금지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방간은 그 지역에서 부를 추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금지하거나 아니면 묘를 쓰는 일조차도 금지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리고 묘지를 빼앗는 일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묘를 몰래 쓰게 되면 그것을 일일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식을 취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매감 매직한 자는 공공횡령죄로 처벌하겠다. 그 다음에 원결과 호포. 원결은요, 토지세를 걷어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호포는 군포, 군역에 대한 세금 내용이죠. 이거에 또 다른 거 걷는 것을 금지시킨다라는 내용이 교정청 12개 조항 내용의 일부인데 농민들의 과중한 세금 부담에 대한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방식으로 교정청을 중심으로 해서 12개 조항 개혁안이 발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선에 출병한 일본은 내정개혁을 돕겠다. 우리의 내정개혁을 돕겠다. 라는 명분을 앞세워 가지고요. 청을 배제하고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 시장으로 구축해야지 제국지휘강의 반열에 올라선다 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조선의 철병 요구를 거절하고 경복궁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을 기습 공격해서 이 기습 공격을 필두로 해서 청일 전쟁이 진행되게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일본의 강압 아래에서 흥선대원군을 섭정을 맡기고 김홍집을 중심으로 한 개화파 정부를 수립하고 궁극기 무처라고 하는 아까 소개한 그 근대적 개혁기구를 추진하는 이 중요 기구, 최고의 기구 이것을 구축해서 이것을 주도로 해서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청일전쟁의 경우에는 중국은 청나라죠. 1862년도부터 근대적 개혁을 중체 서양의 입장에서 추구한 상황이었고요. 일본은 다소 좀 늦었어요. 1868년도에 메이지 천황이 중심이 돼서 메이지 유신, 입헌 군제를 받아들이면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사실 청일전쟁, 1894년도의 청일전쟁은 이 청나라의 근대적 운동인 양무운동과 일본의 근대적 개혁 운동인 메이지 유신의 평가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평가판의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청일 전쟁에서의 승리는 결국엔 누가 했습니까?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중국 양무운동의 한계점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게 된다라고 또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갑오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까요? 자, 우선 1차 갑오개혁은 1894년도에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부분에서 근대적 개혁 조항이 나오게 되는데 우선 정치 부분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정치 부분에서는 중국식 연호 대신에 개국기년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국기년의 경우에는 조선 건국은 1392년이에요. 이 1392년을 원년으로 정하고 1894년 갑오 개혁이 추진됐던 이때가 1894년이죠. 이때를 따져보니까 503년으로 산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중국식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조선 건국 이후 몇 년, 503년, 504년 뭐 이런 식으로 개국기년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왕실과 정부의 사무 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왕실은 이제 국내부고요. 그 다음에 정부는 의정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사무를 분리하겠다 해서 국내부에서는 궁정사무, 그 다음에 이제
의정부에서는 이제 행정부잖아요. 의정부 행정사무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6조, 의정부 아래 6조가 있었죠. 6조를 8개 아문은 근대적 기구의 명칭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8개 부서로 개편을 하였다라는 부분이고요. 과거제 폐지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제 폐지는 사실 우리가 과거제는 능력본위의 과거제인데 이것을 폐지한다니까 좀 다소 이상한 느낌이 들죠. 근데 이미 세도정 시기 때나 이 시기의 과거제의 시행은 이미 뭐 매간매직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제의 부정의 요소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미 능력본위의 어떤 그 성향을 잃어버린 때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제를 폐지하는 것 자체가 탐관오리가 나타나는 것을 오히려 줄이는 요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보다 더 능력본위의 관리순발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근대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탁지암으로 재정을 일원하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탁지암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2호 예병형 공호에서 호조 있죠. 호조 재정을 관할하는 호조가 근대적 기구인 탁지 아무드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은본위 제도, 도량용의 통일. 도량용은 측량과 측정을 통일했다는 얘기인데 측량은 무게고 측정은 길이죠. 이 무게와 길이 단위를 하나로 통일을 하였다. 혼란스러운 경제를 어느 정도 정리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조세는 현금으로 납부한다. 조세 급납제를 추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부분에서는요, 신분제도의 철폐, 노비 폐지, 공사노비 혁파 폐지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부의 재가 허용, 과부가 다시 결혼할 수 있게끔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성의 인권을 어느 정도 개선한 여지가 있는 근대적 개혁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일찍 결혼하는 거 금지하였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일찍 결혼하는 이 조언의 내용은 전통적 관습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인습으로 혁파해야 될 내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공식 문서에 뭐 한글 사용에 대한 내용이 이제서야 우리 가보 개혁 때 와서야 우리의 공식 문건에 한글을 사용하는 요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그 승기를 잡게 되면서 이제는 일본 주도로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궁극기무처를 우선은 폐지를 하게 되고 흥성대원군은 그 청과 그 연결되었다, 소통하였다라는 여러 이유나 빌미를 들어서 일본에 의해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주도로 김홍집과 그 다음에 박영효 연립내각이 일본의 영향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고종은 홍범 14개조를 반포하게 되면서 2차 갑오개혁은 본격적으로 전개되게 됩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의정부를 우선 폐지를 하고요. 내각 중심으로 하는 국가체제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제도는 전국 8도에서 23부로 바꾸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지방 간의 권한을 축소시키기도 하게 됩니다. 또 재판소를 설치해서 이 근대성 있는 요소죠. 재판소를 설치해서 사법권을 이 행정권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요, 교육을 통한 부강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교육 입국조서를 발표하였고요. 그 다음에 소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리킨 선생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소학교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학교 관제를 구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외국어 학교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통한 부강한 나라를 목표로 여러 가지 근대적 교육 내용을 추진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은 왼쪽 하단에 있는 이 내용은요, 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는 근대적 모습의 요소입니다. 자, 이 재판소를 구축하고 법관을 별도로 두게 되면 지방 간의 권한은 당연히 축소 약화될 수가 있고요.
그들의 사법권은 제재가 되면서 행정권과 사법권이 분립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입헌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왕조차도 왕명이 곧 법이 아니라 이게 정근대성 요소죠. 근대 사회에서는 행정권과 사법권이 분리가 되어서 근대적 재판소를 설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는 한성사범학교의 당시 사진 자료였어요. 그래서 소학교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하였다.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여러 가지 학교를 세우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홍범사조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청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그 다음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분리한다. 납세는 법으로 한다. 조세법정주의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탁지아문에서 재정 일원화한다. 문벌을 가리지 않고 능력본위로 관리를 등용한다. 인재를 등용한다. 등 근대적 개혁 요소가 있는데 잠시 후에 홍범사조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 홍범사조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조항,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청에 사대하는 관계를 끊자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조선은 자주독립의 기초를 튼튼히 한다. 자주독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주는 정전에 나와서 이를 보되 정무는 누가 하냐? 직접 대신과 논의해서 결재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왕비나 후궁, 종치나 외척 등은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민의 조세는 세금 문제네요. 모두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해서 조세 법정주의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외국에 널리 파견한 학문과 기술을 전수받도록 해야 된다.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법과 형법을 엄격히 제정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생명권, 재산권을 강조하고 있는 근대적 법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4번째 조항 내용에서는요. 문벌에 구애받지 말고 선비를 구함에 있어서 관리를 채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인재 등용의 길을 넓혀야 된다. 능력 본위로 선발을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홍범사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은 조선의 일본식 개혁을 강요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추후에 조선을 식민지 시장으로 구축하게 되면 일본이 조선에 침투해서 내정 간섭을 더욱더 수월하게 한다든지 일본이 주도적으로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관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일본식 개혁을 강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 근대적 개혁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살짝 빠져있는 게 있겠죠. 그게 바로 무엇이겠어요? 조선의 군비 증강에 대한 부분은 일본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 1차, 2차 가복 개혁 내용 속에서는요. 군비 제도, 군사 제도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셔야 됩니다. 그래서 1894년도 12월 고종은 종묘에 나가 홍범사조를 반포하였고 이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부분의 개혁 방향을 담은 것으로서 가보개혁의 강령이 되었으나 일본의 제도를 모방했다라는 한계점, 바로 이것이 한계점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1894년도, 5년도에 제1차, 2차 가보개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부가 주도한 근대적 개혁 운동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정부는 자주적 개혁 추구의 노력을 위해서 교정청을 중심으로 해서 자주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였지만 일본이 군국기무처를 구축하고 1차 가보개혁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1차 가보개혁에 대한 내용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근대적 개혁 내용을 담았는데요. 중국 연호를 안 쓰고 개국기념을 쓴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왕실과 의정부의 사무를 분리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라문 구축, 그 다음에 과거제도의 폐지라든지, 그 다음에 과부의 재가 허용이라든지, 아니면 조은 금지라든지, 고문 폐지라든지, 공사노비의 폐지라든지, 그 다음에 음보인 제도, 조세 급납화, 도량의 통일, 탁지 암원 구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2차 가보 개혁에 대한 내용은요,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고종이 홍범 십사조를 제시하게 되면서 가보개혁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각 중심의 정치 체제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네요. 그 다음에 재판소 설립 부분과 교육 부분을 통해서 부강해진 나라를 구축하자는 의미로 교육 입국조서를 발표하고 한성사범학교와 수학교 관제 및 외국어학교를 세우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의 내용이었고요. 이 갑오을미개혁은 어쨌거나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던 개혁이긴 하지만 국민의 지지기반이 다소 좀 부족하거나 미약했던 정부 주도의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라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정청 중심의 자주적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이것이 실현되지 못하고 일본식 개혁이나 제도를 모방한 데 그쳤다라는 한계점을 지니기도 하였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1895년도 3차로 이어지는 을미개혁의 내용은 또 어떤 것이 있고 그 다음에 1895년도 이후의 상황, 고종은 왜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가게 되었는지 이거 아관 파천이라는 사건인데요. 이 내용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894년도에 갑오 개혁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고요.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